그해 9월, 조선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숭례문. 처형이 이루어질 장소에 이례적으로 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붙잡혀온 죄인은 변방의 군사를 지휘하던 남병사 윤구현. 진위를 가릴 새도 없이 영조의 눈앞에서 참수에 처해집니다. 영조는 잘린 머리를 장대에 내걸어 그의 죽음을 만백성이 지켜보게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영조의 영린을 건드린 걸까요? 마시면 안 되는 뭔가를 마셨는데 그것이 술이었던 거죠. 조선식이 금주령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차명에 처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그냥 목을 잘라서 효시까지 하게 하는, 요즘으로 치면 시범 케이스죠. 술 한 잔으로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술 때문에 소용돌이쳤던 영조의 조선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참수까지 당했던 윤구현. 술 한 잔 마신 게 죽을 죄가 되었던 걸까요? 조선에서 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술과의 치열한 전쟁터였던 조선으로 가봅니다. 가로. 조선시대에 불리던 이 동물의 이름입니다. 도마뱀의 일종인 도마뱀 부치인데요. 조선의 사람들은 가로에게 기묘한 습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에 닿거나 물을 마시면 즉시 죽어버리는 동물이라 여겼죠. 그런데 물을 피해야 한다고 알려진 가로가 술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왕실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이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왕실의 부장품에서 나온 적 없는 희귀한 옥잔, 옥제 쌍이잔이라는 술잔입니다. 양쪽에 동물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아까 본 도마뱀과 비슷하죠. 영조의 10번째 딸 화유옹주의 부장품인 술잔. 왜 여기에 도마뱀 장식이 있는 걸까요? 이 두 점의 옥제 쌍이잔은 화유옹주의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 중 일부입니다. 각각 해오나 가로가 술을 보거나 마시기만 하면 죽는 벌레 이름이고,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서 가로배 또는 해오배라는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궁궐의 예법과 그릇을 소개한 세종실록 도설에도 같은 술잔이 등장합니다. 쌍이 가로 청옥잔. 가로가 장식된 술잔을 왕실 행사에 썼던 겁니다. 가로배는 승정원에서도 사용됐고요. 왕은 특별히 신하들에게 이 술잔을 내리기도 했다는데요. 왜 하필 물에 닿으면 죽는다는
가로 장식의 술잔을 하사했던 걸까요? 독서당에 사가 독서하는 신하들에게 술을 내렸을 때 내린 술잔 이름이 해호배라는 술잔인데 술 마시면 죽는다 이러면서 그 술잔을 내려요. 항상 긴장해라 이런 뜻을 담아 해호배를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항상 술 마실 때는 지나친 과음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는 그런 그 술잔의 형태가 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은 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간 술을 경계하라. 이 뜻은 비단 술잔에만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대부분의 왕들이 일종의 법령으로 술을 통제하곤 했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풀고 조이고를 반복했던 금주 정책.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자주 언급됐던 금주령이란 무엇일까요? 술을 금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건데요. 사실은 이제 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만들지 말고 혹은 만들었으면은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왕실의 명령입니다. 가뭄이 들든지 홍수가 나서 이 맵쌀 수확량이 적을 것을 예상하면은 그때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금주령을 내려서 술을 못 담게 했던 거죠. 조선시대 술 대부분은 주 재료가 맵쌀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식량이 없는데 어떻게 술을 담그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술을 빚는데 얼마나 많은 쌀이 필요한 것일까?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부산의 산성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듯 술 빚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쌀, 그리고 누룩입니다. 모든 술이 그 원리가 그렇듯이 먼저 술을 빚기 위해서는 누룩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족타식 누룩이죠. 발로 밟아서 디디는 그런 누룩인데 그 술 맛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누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곳에선 지금도 조선시대 방식 그대로 누룩을 빚고 있습니다. 통밀 반죽 하나를 두고 빙빙 돌며 200번을 밟고 또 밟아야 원반 형태의 전통 누룩이 완성됩니다. 조선엔 누룩을 파는 상점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술들을 빚었던지 중종 때에는 가게에서 파는 누룩으로 술을 빚느라 쓰인 쌀의 양이 1000여 석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주령은 주로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쌀을 아끼기 위해 내려지곤 했는데요. 특히 강력한 금주령을 펼쳤던 영조는 누룩을 파는 국자전까지 폐지시킵니다. 쌀이 술이 되려면 누룩을 첨가해 발효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누룩이 없이는 술도 없으니 술을 막기 위해 누룩부터 금지시켰던 것이죠. 술 빚는 데 들어가는 쌀 소비가 급증하자 영조는 술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조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술에 들어가는 곡물 양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영조대에 활약한 실학자 이. 그는 10년 먹을 쌀이 1년에 술로 쓰인다라고 지적합니다.
조선의 주식인 쌀은 나라와 백성의 바탕이 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술을 나라의 식량을 축내는 물건이라 여겼던 겁니다. 술을 마신 자를 참수에 처할 만큼 엄격했던 조선. 백성들에게 술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 안동으로 가봅니다. 선비 정신을 간직한 광산 김씨 집성촌 군자마을. 설월당 종가에선 500년 된 희귀한 책이 가보로 전해집니다. 작년 8월, 조리서로는 처음 보물로 지정된 수은잡방. 책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건 122가지의 술과 음식 조리법입니다. 그중 술 제조법이 절반이나 됩니다. 왜 이토록 술이 중요했던 걸까요? 향촌에서 선비 정신을 지켜나가며 이 책을 쓴 할아버지와 손자, 당대의 선비들과 교류하며 술을 중요한 연결고리로 여겼습니다. 수은잡방이 저술된 시기는 16세기와 17세기 전반입니다. 손자였던 경 김영 같은 경우도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광해군 때와 인조 때입니다. 우리 역사상 상당히 혼란했고 또 인조대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있었던 때인데, 그랬을 때에 앞에 선배들, 또 향약이라든가 또는 지방사회에 대한 사족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술이었던 거거든요. 사대부들의 교류만큼이나 다양한 술들이 집집마다 빚어졌습니다. 수은잡방 속 60가지나 되는 술 제조법 중 하나인 오정주. 백발의 머리도 검게 만들어준다는 술로 수은잡방을 대표하는 약주입니다. 황정, 천문동, 백출, 구기자와 솔잎이 들어가는 맑은 청주이자 약주.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술을 약처럼 생각하고 마시기도 했다죠. 설월당 15대 종부 김도은 씨. 곱게 빻은 쌀 가루에 5가지 약재를 달인 물을 가지고 죽을 써요. 수은잡방의 제조법 그대로 오정주를 빚습니다. 누룩가루와 쌀가루, 약재 달인 물을 섞은 밑술을 술독에 그득히 채웁니다. 500년 전 이 사대부가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퇴계 이황. 그는 이곳 술독에 술이 항상 넘쳐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도 술독을 비워둔 적이 없다는 사대부가의 후손들. 사람과의 만남에 술이 빠질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술 빚기는 반드시 전수돼야 하는 기술이자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오정주처럼 조선시대엔 집에서 직접 빚은 술인 가양주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수은잡방과 같은 사대부가의 가양주는 절기와 손님들 체질에 맞춰 대접하는 손님 맞이용 술이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정재계 뭐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술을 다 달리하고 음식을 달리했던 거예요. 뭐냐면
오늘은 어떤 벗이 또는 어떤 손님이 내일은 어떤 손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뭐 이제 체질이나 등치나 뭐 이런 걸 어떤 술을 좋아한다.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음식에 맞는 술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 음식과 술이 이제 여기 생활 속에 녹아 계셨던 거예요. 여전히 손님이 오실 때면 술을 먼저 정하고 어울리는 안주를 준비합니다. 도수가 높은 술은 주로 고기나 기름진 안주로 맛의 균형을 맞춥니다. 오정주에는 어떤 음식이 어울릴까요? 가지를 직화로 구워낸 모점이와 귀한 은어와 해장에 좋은 청포묵으로 만든 삼색 어아탕. 수원잡방 음식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생마늘, 생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향을 해치지 않아요. 술과 함께 먹었을 때 술 맛을 음식이 보호하고 그리고 기가 차게 그 술들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은 잡방 속 술과 안주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수은은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와 풍류로 군자를 대접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신선들처럼 풍류를 즐길 만한 술상 차림이네요. 가가호호 빚어 마시던 조선시대의 술 제조법은 100가지도 넘게 전해집니다. 사계절 절기와 제사 때마다 술을 올려 조상들 은혜를 기렸고요. 사대부들은 물론 서민들도 지금의 막걸리인 탁주를 나누며 술맛을 즐겼습니다. 술 맛이 너무 좋아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손님에게 배려할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에 이렇게 술이 확산된 이유는 뭘까요? 승리학의 세계가 열리게 되거든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적어도 16세기 초반부터 손님이 오면은 이제 맞이하는 방식에서 접빈객과 그다음에 집안의 사대조까지의 제사를 모시는 봉제사 때 술이 핵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에 거침이 없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현실과 금주령의 괴리. 당시 조선 왕실 역시 술 때문에 고심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418년) 태종 이방원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왕세자였던 장남 양녕대군이 말썽을 부리다 폐위됐기 때문입니다. 둘째인 효령대군과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 후보에 오르는데요. 태종이 양녕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두 번째가 효령이거든요. 효령대군인데 왜 효령대군은 왕의 후보로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효령은 술을 못 마신다. 이 부분을 딱 지적을 해요. 불도에 심취했던 효령대군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을 적당히 마실 줄 알았던 충녕대군이 세자로 선택되죠. 그래도 리더가 되려면 이 같이 술자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음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태종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 내려진 금주령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의례와 왕실연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궁중 행사도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내린 술을 마시는 일종의 회식 자리. (1535년) 경복궁. 왕세자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분홍색 옷을 입은 관료들이 이제 고위 관료들이에요. 그 밑에 이제 빨간 옷을 입은 하급 관료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막 마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해갖고 지금 1명, 2명, 3명, 4명이 이렇게 먼저 이 자리를 뜨네요. 예. 연회장 중심에 중종이 하사한 술이 놓여 있고요. 개인별로 술상과 술을 내려받습니다. 부축해야 할 정도로 얼큰하게 취한 모습이 요즘 회식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조선시대 궁중 기록화에 보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술을 하사하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70이 넘은 그 장로들에게 그 경로잔치를 베풀고 술을 내린다든지 관료 사회를 이렇게 단합하게 하고 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술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술과 정치가 상당히 이제 연결되고 이 술자리를 통해서 측근 세력들이 좀 더 이렇게 결속력을 과시하고 권력과 연결되는 그런 그 고리로서도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술. 그 정점에 있던 사대부와 왕실에선 어떤 술을 마셨을까요? 이곳에 그 술과 관련된 유물이 있습니다. 순조의 둘째 딸 보곤공주가 입었던 왕실의 홀레복. 보곤공주는 1830년 안동김 씨의 집안인 김병주와 혼인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 보곤공주가 시아버지에게 궁중에서 익힌 술 삼해주를 빚어 올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때 안동김 씨 부인들이 배운 삼해주 비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삼해주 제조 기능 보유자인 권희자 씨. 시할머니가 남긴 이 제조법을 바탕으로 삼해주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시 5대조 할아버지시죠. 긴 병자 주자시고 그분이 이제 보건공주의 남편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 삼해주가 우리 집안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12지간이라고 신유술해 해일날 그 술을 담그는 것이 3번 담근다 해서 삼해주라는 이름도 얻었고 대를 이어서 그 삼해주를 담그게 된 거죠. 3번 담그는 삼해주. 그만큼 쌀도 많이 들어갑니다. 통밀을 쓰는 일반 누룩과 달리 하얀 밀로 만든 백곡 누룩을 빻아서 쌀가루와 섞어줍니다. 끓는 물로 반죽해 삼해주에 밑술을 빚습니다. 이렇게 1차 발효만 시켜서 술을 완성하면 단양주가 됩니다. 조선시대 탁주라 불리던 막걸리를 이렇게 만들죠. 다음 해일까지 잘 숙성시킵니다. 두 번째 해일. 처음보다 쌀이 1.5배 더 필요합니다. 쌀가루와 밀가루로 반죽한 덩어리를 익혀 덧술을 만드는데요. 반 정도만 익혀 잘게 쪼개고 발효된 밑술을 버무려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1차 발효시킨 밑술에 덧술을 섞어 2차 발효를 시키는 술을 이양주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요리책에 나오는 청주는 대부분이 이양주입니다. 삼해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빚습니다. 2번 담금해서 나온 술도 괜찮게 나올 수 있죠. 3번 담금하는 거는요, 한 번 담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5배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1년 내에 그거를 사용해도 변함이 없고 더 좀 숙성이 돼서 맛도 더 좋고. 세 번째 해일, 처음에 5배나 되는 쌀이 들어갑니다. 잘 식힌 고두밥과 덧술을 켜켜이 쌓아 넣으면 조선에서 가장 귀하다는 술, 매우 맑고 맛이 아주 달다는 삼해주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엄청난 양의 쌀로 3번이나 양조하는 권력자들의 술. 삼해주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향이 강하면서 동시에 입에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다고 그럴까요? 삼해주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개성의 이 고급 술이 입소문에 의해서 퍼져나갈 정도니까 나는 삼해주를 마신다, 마셔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와 가깝든지 나는 권력을 가진 집안이다, 패밀리다, 이렇게 이제 상정할 수 있었던 거죠. 20세기 초까지 술도가가 밀집했던 마포나루 부근. 사람 왕래도 많던 이곳에서 삼해주가 수없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만드는 동막들까지 모여 있어 술 빚기에 딱이었죠. 이참에 우리도 마셔보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의 마포 공덕동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술 도가가 있었고, 그 도가에서 많이 빚어낸 술들이 이제 삼해 청주하고 청주를 정류해서 삼해 소주를 빚어서 유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상소문이 빗발치듯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곡물의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새해에 200항아리씩 빚을 정도로 영조대의 고급술인 삼해주의 인기가 치솟고, 그에 따른 쌀 소비량이 폭증하자 경계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당시의 깊은 우려가 한 유물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살펴보기 힘든 독특한 술잔, 개영배. 가득 참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과욕을 부리면 잔이 텅 비어버리는 신기한 술잔이라는데요. 잔과 받침이 분리되는 이 술잔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부에서 3D 촬영과 단층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개영배의 내부 구조가 드러나는데요. 밖에서 안으로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간이 2개의 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린더이죠, 실린더인데 이제 물이 이 정도까지는 밖에 대기압과 수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진 않지만 여기 높이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대기압이 더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개영배 중심 기둥엔 U자 형태로 관이 뚫려 있고, 술이 술잔의 70% 이상 차게 되면 관으로 흘러 들어가며 잔 속의 술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당시 실제 이 술을 따는 때는 이 술을 얼마만큼 채워야 되는지를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절제해서 적당하게 따라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높낮이를 다르게 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술 한 잔. 금주령에는 술이 곧 권력이었던 조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간 금주령은 계속돼 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술에 대한 통제를 풀고 조이고 또 조절했던 왕들도 있지만 술 한 잔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 가장 오래 살았고 또 가장 오래 조선을 다스린 왕. 그리고 누구보다 술을 경계했던 임금이었죠. 바로 영조입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 그의 국정지표 중 하나가 개숭음. 즉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백성들에게 술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고자 한글로 풀어 쓴 훈계 문서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술에 대한 영조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술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범죄까지 일으키게 한다는 내용. 영조는 유독 과소비나 과음에 엄격했다는데요. 사실은 뭐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신분이었죠. 어머니가 후궁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미 이제 궁궐 밖에서 그 청년기를 보냈고 이 백성들의 어떤 그 생활의 실상 같은 것들을 직접 목격을 했고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를 왕이 되기 전부터 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하고 또 백성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이 영조는 특별히 금주령을 철저하게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처음부터 술을 금했던 건 아닙니다. 영조대의 기록화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하는 의례, 대사례. 1743년의 대사례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림의 왕의 모습은 없지만 먼저 영조가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춥니다. 이어서 신하들이 둘씩 짝을 지어 활을 쐈습니다. 관역을 맞춘 자에겐 상을 주고 못 맞춘 자에겐 벌주를 내렸는데요. 영조가 신하에게 술을 내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영조가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하게 된 시기는 1756년. 대리 청정 중인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이 고조된 때였죠. 이때 둘의 사이를 악화시킨 요인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낙선당에 행차한 영조. 세자가 술을 마셨다고 꾸짖는데요. 술을 마셨느냐? 누가 술을 들였느냐? 밭소주방 큰나인 희정이가 주워 마셨습니다. 네가 이 금주하는 때에 술을 먹어 미친 사람처럼 구느냐? 당장 술을 들인 궁녀와 환관을 유배시켜라! 너무 뭐 이렇게 세수도 안 한 모양의
옷차림도 엉성하고 해서 너 술 마셨지? 이러니까 사도세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예, 마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왕이 대대적으로 금주령 선포하는 이런 시점에 가까이에서 지켜야 할 세자가 이렇게 술을 마셨다. 여기에 정말 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날은 또 공교롭게도 이 궁궐에서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도세자가 이 거처에서 실수로 촛대가 넘어졌는데 요즘 표현을 하면 사도세자가 소위 열받아서 방화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매우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이후 크게 엇나가게 된 사도세자. 그렇게 시작된 과음은 술주정과 폭력,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결국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만든 이모화변은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최대의 비극이 있고 200여 년이 지나 사도세자의 묘지명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아버지 영조가 직접 쓴 묘지문. 세자의 방탕함을 고발하면서도 아비로 하여금 못할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탄식과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모화변 넉 달 뒤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전하, 남병서 윤구현이 나라에서 금하는 것을 엄하게 여기지 않고 멋대로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빚어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로 시끄럽습니다. 법을 능멸하는 무엄한 사람을 변방장수의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파직하소서.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형을 시행해야 한다. 어찌 파직에 그치겠는가? 공교롭게도 불법 양조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선포한 다음 날, 신하가 찾아온 증거라곤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뿐이었는데요. 윤구현의 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숭례문에 나타난 영조. 왕이 직접 행차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변방의 장수였던 윤구현은 고발당한 지 열흘 만에 대역 죄인이 되어 끌려왔죠. 그는 술 항아리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영조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술을 마셨나? 술이 아니라 매의 알을 담가뒀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매의 알도 있는가? 제 첩과 첩의 어미 그리고 종이 술을 담갔사옵니다. 너는 불효에 불충을 저지르고 군법까지 위반했다.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금주령을 어긴 죄인의 목을 잘라 창대에 걸라! 영조는 말리는 신하들까지 파직하고 윤구현을 참수시키는데요. 잘린 목을 장대에 걸어 술 마신 자의 최후를 알렸습니다. 금주령에 있어서 사람이 사형된 최초의 사례였고요. 그것도 임금이 직접
효수를 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영조가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이 사도세자의 어떤 그 처분에 대한 또 뭐 합리화. 나는 사도세자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의 그 어떤 명을 어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일벌백계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의 표현이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뭐 이모화변에서의 그런 어떤 뭐 영조가 가졌던 부담감을 어떻게 보면 또 윤구현이라는 인물이 딱 걸리니까 그것으로 이제 음주를 문제를 걸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처형을 했다. 영조의 강력한 금주 정책, 단지 사도세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때 조선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쌀의 유통이 확대되고 상품화가 이뤄지자 쌀로 술을 빚어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술은 점점 더 경제적 이권과 권력이 연결된 도구가 되어갔죠. 특히 힘과 부를 가진 사대부들이 술을 빚어 돈을 벌고 금주령의 법망은 피해가자 영조는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금주령의 규정을 법전에 정리해 체계화시킨 겁니다. 영조대 편찬된 신보수교 집록인데요. 사대부가 사사로이 술을 빚어서 파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법적으로 양조의 규모를 정해서 대양, 중양, 소양, 소소양으로 법적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형벌을 부과한 최초의 법조문인데요. 그래서 영조는 정말 그야말로 사대부와의 어떤 술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들에 대해서 제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주령의 치명적인 약점, 조선은 유교 국가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술을 올려야 했습니다. 술을 일체 금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하지만 결국 영조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모든 제사에서 술 대신 감주, 즉 식혜를 쓰게 하는 등 유례 없이 강력한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조선시대 내내 여러 가지 금주령들이 내려졌지만 제사에 술을 금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조는 태묘에조차 술을 올리는 것을 금하는 아주 강력한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사에 술을 올리는 걸 금할 정도면 얼마나 유례 없이 강력한 금주령을 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쌀값이 안정되고 곡식이 비축되는 등 영조의 강력한 금주령이 일부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혹했던 금주령의 뒤편에선 몰래 술을 빚어 파는 밀주가 쏟아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대신 뒷돈을 바치는 일도 늘어납니다. 금주령의 파편들은 백성을 덮쳤습니다. 특별 단속반인 금난방까지 등장했지만 오히려 비리가 속출합니다. 영조가 금주에 집착하는 동안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시행 과정에 있어서 관리들의 어떤 비리, 뇌물을 받거나 수색을 너무 과하게 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금주령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참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재력 있는 사대부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결국은 힘없는 백성들만 이제 고통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금주령은 결국은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 굉장히 그걸 가중시키는 그런 법으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놓친 또 하나의 진실. 참수당한 윤구현은 정말 술을 마셨던 걸까요? (12년) 뒤 영조는 윤구현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무고한 자를 성급하게 참수시켰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술이 곧 권력이던 시대, 술로 조선을 다스리려 했던 영조. 그는 재위 마지막까지 술과의 전쟁을 이어가는데요. 술이 없는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영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정조가 이끄는 조선에는 새로운 술의 시대가 열립니다.